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곧바로 취임해서 국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오늘이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개혁과 통합,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국회에서 오부요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은 사실을 부각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많은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합의 방안으로는 야당과 함께하는 협치를 내걸었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탕평 인사도 약속했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이를 맡기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과 계층,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면 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만들어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지금 보신 통합의 비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또 다른 주제는 개혁이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선거운동 슬로건을 거듭 강조하면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있게 한 촛불 민심의 질문,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구시대의 막내에 머물렀다고 탄식했지만 이제 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을 한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부터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의 정부청사로 옮겨 출퇴근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어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상을 제시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또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재정립해 개혁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겁니다. 재벌 개혁도 다짐했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재벌의 불법 경영 승계와 황제 경영, 부당 특혜 근절 등을 강조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선서 행사는 20분 남짓 만에 끝났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임무가 시작되다 보니 취임 행사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행사장 밖에서 국민과 만난 시간은 절대 짧지가 않았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여서 공식 취임식을 치를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취임 선서식도 입장부터 퇴장까지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짧고 간소했지만 문 대통령은 소통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려 애썼습니다.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취임 선서가 끝난 후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시민들을 만났고 갑자기 나타난 지지자의 셀카 촬영 요청도 응했습니다. 청와대로 떠나면서도 뒤따라오는 시민들을 위해 차량 속도를 늦추며 인사하고 아예 썬루프 바깥으로 몸을 드러내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주민 환영 행사에선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주민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도 시민들의 접근을 과하게 제지하지 않으며 새 대통령과 시민들의 첫 스킨십을 배려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초대 총리로 호남 중진 정치인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습니다. 후보 시절에 약속한 대로 통합형, 화합형 인사를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내정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내정자는 전남 영광 출신의 호남 중진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호남 총리 기용을 시사하셨습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내정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엔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취임사를 최종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과 통합과 화합의 적임자임을 발탁 이유로 들었습니다.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낙연 내정자는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책임 총리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관 부처 사이에 업무가 좀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걸 살피는 것은 총리 내지는 총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첫 내각 인사 제청과 관련해선 자신이 총리가 된 뒤에 제청하면 내각 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내정자는 앞으로 야당 정치인과 틈나는 대로 소통하겠다며 허물없이 정책 차이를 얘기하다 보면 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면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정치권의 마당발로 알려진 50대 초반의 임종석 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장에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마쿠에서 주도했던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내정됐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임종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재선 의원과 당 사무총장 등을 두루 거친 정치권 마당발입니다. 국회에서 조정하고 타협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요. 국회 특히 야당과는 더 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난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으로 임수경 전 의원 방북 사건을 주도해 세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부분 고령이었던 역대 비서실장들과 달리 50대 초반의 젊은 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 비서실장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임 실장 임명을 통해 청와대를 젊은 청와대, 역동적이고 탈군이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그런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신임 국정원장에는 서울 출신으로 6.15, 14,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마쿠에서 주도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내정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다양한 북측 관료들을 만난 것은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가장 많이 대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뭐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에서 28년 넘게 근무한 정보기관 전문가로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바꿔나갈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철저히 건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광화문 청와대 시대에 맞게 경호체계를 바꿔나갈 인물로 경호실 내부 인사인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진보 성향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정희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에 발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출신의 진보 성향의 소장파 법학자로 꼽히는 조 교수는 그동안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왔습니다. 국민연대는 문재인 후보를 국민 후보로 만들어 그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맡았을 때 혁신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6일엔 프리어그 행사에서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기강, 인사검증 등을 맡는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학자를 발탁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역동적이고 일하는 젊은 비서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 민정수석 4명 중 3명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던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사수석에는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균형인사비서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남녀 동수내각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여성을 적극 발탁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홍보수석이나 신설되는 뉴미디어 수석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유력하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대통령 비서실 내 요직을 맡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림입니다. 네, 정치부 정영태 기자와 함께 새 정부의 첫 인사의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네. 오늘 발표의 큰 특징 중에 형식 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뭐 이런 면이 있네요. 네, 청와대는 일단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겠다 이런 약속을 지키는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낸 종이를 보면서 인선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직접 인사 목적과 배경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인사에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내정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정된 총리 내정자 이낙연 전남지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임종석 실장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먼저 이제 호남 출신이라는 것에다가 또 친노나 친문주류 같은 개파색은 옅은 인물이다 이런 것이 공통점인데요. 네.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온건 합리주의적인 성향으로 한때 손학규계로 분류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임종석 비서실장도 대표적인 운동권 86그룹 인사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정계에 입문했다는 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로서 자신이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는 비영남 출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뭐 개파색은 옅은 인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선거 캠프 출신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단 민주당 선대위의 후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도 선대위 안보 상황 단장이었고요. 주영훈 경호실장도 선대위 광화문 대통령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수석으로 내정된 조현옥 교수를 비롯해서 다른 청와대 참모진도 캠프 출신이 상당수 기용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네. 이런 것은 청와대 참모진에 그동안 손발을 맞춰온 캠프 인사와 또 최측근 인사로 진용을 갖추면서 빠르게 국정을 장악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에는 인수위 기간 없이 취임 즉시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부담이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침에 홍은동 자택을 출발해서 청와대에 들어갈 때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당선 확정 당일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것도 당연히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오전 8시 9분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안 의결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투표의 다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분 뒤 문 대통령은 자택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군의 동향 등에 대한 전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합참의장님 비롯한 우리 장병들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26분 자택 밖으로 나선 문 대통령은 경호팀을 격려한 뒤 홍은동 이웃 주민들과 당선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홍은동을 떠나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방명록에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선거운동 슬로건을 적었습니다. 참배를 마친 문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4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정오의 국회 본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문 대통령은 마포대교를 건너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선루프를 3차례나 열고 일어나서 길가의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문재인 대통령은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당선 확정 뒤 청와대 입성까지 하루 만에 끝낸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임기 첫날부터 야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였다면서 통합, 협치 이 두 가지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찾았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대립과 분열을 끝내고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야당과도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중요한 안보 사안은 야당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기대감 속에 뼈 있는 농담도 건넸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야당 대표했을 때보다 저희가 또 더 강한 야당이 될지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만났습니다. 선거 기간 아침마다 문 대통령을 공격해 문 모닝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 대표는 오늘은 재치 있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과 뿌리가 같다며 특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통창구인 정무장관실 부활 검토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야당과 격이 없는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임기 첫날부터 야당과의 적극적인 관계 신호를 보낸 건 여소야대 전국을 협치로 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 등 5부 요인도 만나 국정 운영에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또 청와대 첫 일정으로 황교안 국무총리와 오찬을 갖고 국무위원들의 사표 수리 여부는 국무회의 상황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자,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청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정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홍은동 사저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나섰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은동 사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국정 운영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했고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바쁜 일정 때문에 전혀 쉬지 못해 만찬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의를 표명한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모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첫 업무 지시를 내린 일자리위원회 설치도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오늘부터 청와대 관저에 머물 걸로 예상됐는데요. 아직 청와대 관저의 시설 정비가 끝나지 않아서 앞으로 2, 3일은 홍은동 사저로 퇴근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홍은동 자택 경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김정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여망을 받아서 안으려면은 여소야대, 이 녹록지 않은 정치 환경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마는 야당과 협치가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9년 2개월 만에 집권 여당 자리를 되찾은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입니다. 하지만 의석수는 120석으로 전체 300석의 40%에 불과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당파의 복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107석의 거대 야당이 됩니다. 여기에 40석의 국민의당과 20석의 바른정당도 교섭단체로서 여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국회에서 법안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국정 운영의 첫 단추인 국무총리 인준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같은 정부 조직 개편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협치가 문재인 정부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현충원 참배 이후 곧바로 야당 지도부를 찾아간 것도 이런 절박한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무슨 의전 이런 거 따질 거 없죠. 야당 당수가 있는, 야당 대표가 있는 걸 어디든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른 당 소속 인사도 새 정부에 중용하겠다며 대탕평 통합정부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야당을 설득하고 또 야당 역시 다당 구도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처럼 취임 후에 첫 번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라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10.8%. 하지만 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23.6%까지 치솟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졸업자는 계속 쌓이는데 뽑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야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는데 그 고리가 끊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5년 동안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부분에선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50만 개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2,00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청년 의무 고용을 늘리고 구직 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주요 일자리 공약입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제어 마련이 숙제인데 정부는 우선 올해 추경 10조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의 목적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송욱입니다. 교육, 복지, 환경 이런 분야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입시 제도는 단순화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칼퇴근제, 아동수당 이런 것들 도입을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새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은 기회 균등입니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지우는 사교육을 없애야만 차별받지 않고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 흑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는 수능부터 손질합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바꾸고 대입 수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학원 의존도가 높은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고교 서열화 지적을 받고 있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은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학원 선행학습 금지와 휴일 휴무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주당 학습 시간 70시간, 특목고 80시간이 넘거든요. 그럼 이거는 완전 학습 노동, 중노동이죠. 저출생 고령화 대책도 마련됩니다. 아동 수당이 신설돼 5살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한 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노인 복지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칼퇴근법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등을 통해 국내 배출량도 30%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정입니다. 사회 분야의 숙제 가운데는 검찰개혁이 첫손에 꼽힐 걸로 보입니다. 그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치가 우선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사법개혁의 요체는 검찰 권력 쪼개기입니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해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눈치 보기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폐해를 해소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공수처에 대해선 정치권 내 찬성 목소리가 높은 만큼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검찰 내부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실패를 들며 기존 제도나 제대로 운영하자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정당한 공정한 기관이 거기 안에 내부적인 것들을 견제하고 또는 평가하고 감사하고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무엇보다 정권 스스로 검찰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핵심 방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헌법 개정까지 필요할 수 있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중립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네, 정치부 김현우 기자 그리고 경제부 송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김현우 기자. 네. 새 정부가 아무래도 당장 총리 임명 동의부터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여소야대다 보니까 야당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좀 재미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이번 대선 득표율이 41% 정도인데 현재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가 공교롭게도 딱 300석 가운데 120석, 4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0%를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는 게 새 정부와 집권 여당의 공통된 숙제인 셈입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 말씀하신 대로 또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이런 게 아마 새 정부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관문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문 대통령이 호남 출신의 이낙연 총리 후보자 카드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문 대통령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관문인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이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국무위원 11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강요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게 일정 기간. 그게 당분간은 그렇겠죠. 네,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새 정부의 조각을 얼마나 잘 마무리하느냐가 집권 초기 국정 운영의 동력 확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새 정부 들어설 때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면은 새 정부가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 지점이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고민일 텐데요. 뭐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민생 안정 그리고 무너진 정부 시스템을 빨리 뭐 되돌려 달라 이런 점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보면 좀 활용을 해서 민감한 정치 현안 같은 건 좀 뒤로 빼두고 먼저 양극화 해소처럼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이런 개혁 입법 과제를 먼저 좀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좀 나눠서 이 사안은 뭐 이 정당하고 협력하고 이 사안은 또 다른 정당하고 협력을 해서 좀 실적을 쌓아가고 초반에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국회 안에서 협치라는 게 의외로 좀 첫발을 쉽게 뜰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야당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같은 이런 협상 카드를 잘 활용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엔 송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뭐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그 업무로 지시를 하고 그런 것처럼 일자리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을 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추경 편성 얘기도 나오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게 협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추경 편성은 대규모 재해나 이제 경기 침체, 이제 대량 실업 같은 중대 상황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과연 현 상황을 중대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인식차가 있습니다. 또 추경 편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때문에 뭐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규모로 늘리겠다 이 정책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정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추경 편성의 목적에 보다 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더 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적 한번 들어보시죠. 공공부문 확대만으로 추가 경정 예산에 의회 합의를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돼서 관련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정책들을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뭐 이 일자리 문제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은 일자리 문제 다음으로 내세운 경제 정책이 재벌 개혁이에요. 이거 역시 또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난 정권에서 뭐 크게 문제가 됐던 정경유착의 철폐 그리고 이제 재벌 개혁.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 가운데 사실 세 번째로 배치될 만큼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네. 대기업의 분업발식 사업 확장과 또 불법적인 경영 승계 그리고 부당한 특혜를 막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대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토록 하고 또 검찰과 공정위 같은 힘 있는 기관을 내세워서 재벌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라는 게 새 정부의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가 아닌 꿈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듣는구나. 예.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는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는 첫 발자국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부터는 대선 득표 특징을 분석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위 홍준표 후보를 557만 표 이상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차입니다. 먼저 주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보궐선거는 개표 시작과 함께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출구조사에서 1, 2위의 격차가 이미 18%포인트로 예측된 가운데 초반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줄곧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습니다. 개표가 5%도 채 되지 않아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고 SBS 예측 시스템은 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이후 개표 10%를 조금 넘어서며 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문 후보는 광화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하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개표 완료 결과 문 후보는 41.1%의 지지를 받아 24%에 그친 홍준표 후보를 17.1%포인트 따돌렸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21.4%, 유승민 후보 6.8%, 심상정 후보는 6.2%를 기록했습니다.
1, 2위의 득표 차이는 557만여 표로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록한 531만 표 차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108만여 표 차로 아쉽게 패했던 문재인 후보는 다시 일어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60%가 넘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수도권에서도 홍 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서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촛불 민심을 안고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대통령 탄핵 이후 56일간 숨가쁘게 펼쳐졌던 19대 대선 레이스는 막을 내렸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득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남에서도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개 시도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전국을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완패했던 강남 3구를 모두 휩쓸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3구에서 진보 정당의 후보가 모두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수 색채가 강한 강원에서도 34.2%의 지지를 받아 홍준표 후보를 4.2% 차로 따돌렸습니다. 접전이 예상됐던 부산 역시 38.7%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1위를 못한 대구, 경북, 경남에서도 2위를 유지할 만큼 안정적 득표를 거뒀습니다. 특히 막판 보수표 결집이 확연했던 대구, 경북에서도 홍준표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했고 홍 후보의 거점이 경남에선 0.5%차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손을 들어줬던 호남도 이번엔 문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북에서 64.8, 광주 61.1, 전남 59.9%를 얻어 안철수 후보를 2배 안팎으로 제쳤습니다.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도의 민심도 문 대통령에게로 향했습니다. 대전 42.9%를 비롯해 충청도 전역에서 40%에 달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선 2위 안철수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은 45.5%를 득표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대선 득표 결과 국회팀 김용태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세대 전쟁으로도 불렸었는데 역시 관전 포인트는 50대의 표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 30, 40대는 문재인, 60대 이상은 홍준표로 표심이 딱 갈린 상황에서 그 중간인 50대의 선택이 관건이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를 토대로 50대의 표심을 분석해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36.9%, 홍준표 후보가 26.8%, 안철수 후보가 25.4%였습니다. 이렇게 2, 3위 후보들을 넉넉하게 따돌리면서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지난 2012년 대선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한데 당시엔 박근혜 후보가 50대에서 62% 넘는 지지를 받아서 37% 지지받았던 문 후보를 압도했었는데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20, 30, 40대는 물론이고 50대의 마음까지 잡으면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넉넉하게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득표율이 41.1%잖아요. 이걸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은 오자 구도로 치러졌죠. 그리고 2, 3위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20%를 넘었습니다. 이런 다자 구도 속에서 40%를 넘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1987년이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사자 구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36.6%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41% 득표 그리고 역대 최대 득표 차이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최소한 완승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과반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한 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60%의 국민과도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호남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에도 전략적 투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대선에서 호남 표심이 고민에 빠진 거는 아주 낯선 일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안철수 가능성을 놓고 저울질했던 호남 표심은 결국은 될 것 같은 문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28개 가운데 23곳을 휩쓸었던 국민의당으로선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맥을 못 춘 게 특히 뼈아팠습니다. 호남 성적표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광주, 전남에서 문 대통령이 각각 60% 안팎을 득표한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30%의 득표에 머물렀고요. 전북에선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안 후보 득표율이 23%대에 머물렀었죠. 안 후보의 지지율이 TV토론 이후에 흔들리면서 호남은 더 확실한 정권 교체 카드를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영남은 어떻습니까? 보수 표심이 좀 방황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TK 표심이 방황하다가 한때는 안철수 후보에게 쏠렸었는데 결국은 홍준표 후보에게 돌아왔습니다. 홍 후보가 제기했던 박지원 상황론 같은 공세가 먹혀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 후보는 대구와 경북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요. 경남에서도 근소한 차이지만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부산과 울산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지역 구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이른바 샤이 홍준표, 샤이 보수표입니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은 보수표가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짚어봐야 하는 게 유승민, 심상정 후보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두 후보 득표율이 모두 6%대에 머물렀는데요. 네. 유승민 후보는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한 상황에서도 뚝심 있게 완주해내면서 오히려 후원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 TV토론에서 보여준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도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는 심알찍을 밀었던 심상정 후보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득표 순서대로 이번에 기호 순서대로 득표를 해서 5번 심상정 후보가 5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6.17%로 진보정당 대선 후보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두 자릿수 득표에는 실패하면서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로 집계됐습니다. 80%를 넘기진 못했지만 20년 만에 최고 투표율입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은 77.2%, 4,247만여 명의 유권자 가운데 3,280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최저치를 보였던 지난 17대 대선보단 14.2%포인트, 사실상 양자 대결이었던 5년 전 18대 대선보다도 1.4%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각축을 벌인 호남이 투표율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광주가 82%로 전체 시도 가운데 1위를, 전북과 전남도 79%와 78.8%로 4, 5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 지역의 경우 대구는 77.4%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지만 경북은 76.1%로 평균 아래였습니다. 18대 대선과 비교해보면 광주, 전남, 전북은 모두 투표율이 상승한 반면 대구, 경북은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권 교체에 열망이 강한 진보층은 적극 투표에 나선 반면 흔들린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투표에 소극적이었던 걸로 풀이됩니다. 투표율 상승에는 대선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의 효과도 컸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에도 대선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총선 때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20대 투표자가 23.9%, 265만 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60대 이상도 20.2%로 20대 다음으로 사전투표에 적극적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2시간 투표시간 연장에 힘입어 기대됐던 80%대 투표율은 오후 들어 현장 투표 열기가 둔화되면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SBS는 지난 2월 말부터 대선 주자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매주 SBS 빅지수를 공개해왔습니다. 숨은 표심을 들여다보자는 건데 그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중요한 변곡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네, 대선 직전까지 집계한 지난주 SBS 빅지수입니다. 문재인 후보 소폭 하락했지만 조사 기간 내내 1위였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2위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문 후보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고 한때 문 후보와 양강 구도를 이뤘던 안철수 후보도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안 후보와 홍 후보는 대역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빅데이터 상으로도 이른바 골든 크로스는 없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문 후보의 독주 체제가 항상 이렇게 견고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6주간 추이를 보면 몇 차례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첫 변곡점은 4월 첫 주에 있었던 민주당 경선이었습니다. 탈락한 안희정 지사 지지층을 안철수 후보가 그대로 흡수하면서 문안 양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한때 안 후보는 문 후보를 1포인트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연설 스타일까지 바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그러나 안 후보의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TV토론이 두 번째 변곡점이었습니다. 문 후보는 주춤하는 안 후보와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한 홍준표 후보의 선전도 한몫했습니다.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특히 홍 후보가 제기한 박지원 상황론은 보수층을 제대로 파고들면서 안 후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왕 박지원 모시고 태상왕 김정은 씨 모시고 또 3년짜리 대통령 하겠대요.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 대통령 시킬 수 있습니까? 대선을 2주 앞두고 빅지수는 양강구도에서 문재인 후보 1강과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 3중 구도로 변했고요. 이런 빅지수 추세는 지지율 추세와 비슷하게 선거 직전까지 고착화됐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결정하자마자 5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오늘이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강청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국회에서 오부요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은 사실을 부각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많은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합의 방안으로는 야당과 함께하는 협치를 내걸었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탕평 인사도 약속했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이를 맡기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과 계층,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면 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토대를 만들어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과 함께 강조한 또 다른 주제는 개혁이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선거운동 슬로건을 거듭 강조하면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있게 한 촛불 민심의 질문,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구시대의 막내에 머물렀다고 탄식했지만 이제 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을 한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부터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의 정부청사로 옮겨 출퇴근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어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상을 제시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또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재정립해 개혁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겁니다. 재벌 개혁도 다짐했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재벌의 불법 경영 승계와 황제 경영, 부당 특혜 근절 등을 강조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선서 행사는 20분 남짓 만에 끝났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무가 시작된 탓에 취임 행사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행사장 밖에서 국민과 만난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여서 공식 취임식을 치를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취임 선서식도 입장부터 퇴장까지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짧고 간소했지만 문 대통령은 소통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려 애썼습니다.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취임 선서가 끝난 후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시민들을 만났고 갑자기 나타난 지지자의 셀카 촬영 요청도 응했습니다. 청와대로 떠나면서도 뒤따라오는 시민들을 위해 차량 속도를 늦추며 인사하고 아예 썬루프 바깥으로 몸을 드러내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주민 환영 행사에선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주민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도 시민들의 접근을 과하게 제지하지 않으며 새 대통령과 시민들의 첫 스킨십을 배려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호남 중진 정치인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습니다. 후보 시절에 약속한 대로 통합형 그리고 화합형 인사를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내정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내정자는 전남 영광 출신의 호남 중진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호남 총리 기용을 시사하셨습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내정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엔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취임사를 최종 정리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과 통합과 화합의 적임자임을 발탁 이유로 들었습니다.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낙연 내정자는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책임 총리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관 부처 사이에 업무가 좀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걸 살피는 것은 총리 내지는 총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첫 내각 인사 재청과 관련해선 자신이 총리가 된 뒤에 재청하면 내각 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내정자는 앞으로 야당 정치인과 틈나는 대로 소통하겠다며 허물없이 정책 차이를 얘기하다 보면 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면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SBS 이성렬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정치권 마당발로 알려진 50대 초반의 임종석 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마쿠에서 주도했던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내정됐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임종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재선 의원과 당 사무총장 등을 두루 거친 정치권 마당발입니다. 국회에서 조정하고 타협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요. 국회 특히 야당과는 더 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난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으로 임수경 전 의원 방북 사건을 주도해 세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부분 고령이었던 역대 비서실장들과 달리 50대 초반의 젊은 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 비서실장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임 실장 임명을 통해 청와대를 젊은 청와대, 역동적이고 탈군이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그런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신임 국정원장에는 서울 출신으로 6.15, 14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마쿠에서 주도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내정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다양한 북측 관료들을 만난 것은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가장 많이 대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에서 28년 넘게 근무한 정보기관 전문가로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바꿔나갈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철저히 건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광화문 청와대 시대에 맞게 경호체계를 바꿔나갈 인물로 경호실 내부 인사인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오늘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침에 홍은동 자택을 출발해서 청와대에 들어갈 때까지 숨가쁜 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당선 확정 당일에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물론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8시 9분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안 의결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분 뒤 문 대통령은 자택에서 합참 의장으로부터 북한군의 동향 등에 대한 전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합참 의장님 비롯한 우리 장병들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26분 자택 밖으로 나선 문 대통령은 경호팀을 격려한 뒤 홍은동 이웃 주민들과 당선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홍은동을 떠나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방명록에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선거운동 슬로건을 적었습니다. 참배를 마친 문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4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정오의 국회 본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문 대통령은 마포대교를 건너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선루프를 3차례나 열고 일어나서 길가의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문재인 대통령은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당선 확정 뒤 청와대 입성까지 하루 만에 끝낸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임기 첫날부터 야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겠다면서 통합, 협치 이런 개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찾았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대립과 분열을 끝내고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야당과도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중요한 안보 사안은 야당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기대감 속에 뼈있는 농담도 건넸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야당 대표했을 때보다 저희가 또 더 강한 야당이 될지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만났습니다. 선거 기간 아침마다 문 대통령을 공격해 문 모닝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 대표는 오늘은 재치 있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과 뿌리가 같다며 특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통 창구인 정무장관실 부활 검토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야당과 격이 없는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임기 첫날부터 야당과의 적극적인 관계 신호를 보낸 건 여소야대 정국을 협치로 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 등 5부 요인도 만나 국정 운영에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또 청와대 첫 일정으로 황교안 국무총리와 오찬을 갖고 국무위원들의 사표 수리 여부는 국무회의 상황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 중, 일 특파원을 연결해서 문 대통령 취임에 대한 반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반응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당선을 축하한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협력하길 기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언론 브리핑에선 한미 정상 간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think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meeting with him and talking about our shared interests. So I'll wait for that conversation and I'm sure we'll have a readout for you. 네, 일단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는 조만간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정상 간 만남도 추진될 텐데요. 워싱턴 외교가에선 다음 달 중순쯤이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미 정상이 만나려면 6월 중순쯤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물론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그 두 정부 간에 다소 이견이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국 언론들이 많긴 합니다만 일단 한미 동맹의 근간을 위협할 수준은 아닐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 그리고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같은 의회 인사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꼬인 한중 관계 개선에 기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베이징 연결합니다. 편상욱 특파원, 시진핑 주석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가 그동안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었다고 먼저 강조했습니다. 中方始终高度重视韩国和中韩关系，愿同韩方共同维护中韩关系来之不易的成果。 사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근 이 문제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는 관계 개선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언론들의 논조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한 말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만 넘어서면 양국 관계가 신속히 바뀔 수 있고
그 열쇠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들은 중국도 사드 문제로 계속 대립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한국의 새 정부와 화해 분위기를 찾아보려는 조심스러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원 특파원, 일본은 뭐 환영을 하긴 하는데 좀 속내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젯밤 당선 축하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만나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誕生しました。決戦問題で連携して対処するとともに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発展させ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한일 외교당국은 조만간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부산 소녀상과 독도 문제 등 역사 갈등도 여전합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의 새 정부에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겠다면서 한국 측 재협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군사적 긴장이 그치지 않고 있는 한반도 정세입니다. 일본 내 일각에서는 한미일 대북 공조를 위해 두 정상이 손을 맞잡지 않겠냐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G20 정상회의와 하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등 두 정상 간 직접 대화의 기회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정식 기자와 함께 새 정부의 외교안보 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네. 뭐 외교안보 과제 산적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첫 번째 과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이 공조화에 북한을 압박하는 양상인데 우리가 지금 네. 그 논의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빨리 이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궤도에 올려서 미중과 함께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구조, 거기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이 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협상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중 간의 논의 구조에 우리가 끼어 들어가려면은 예. 지금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이것들이 또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사드 문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드 장비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성주에 배치가 돼서 일부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은 반대하고 있고 미국이 최근 들어서 비용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반대하는 거야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네. 미국이 최근 들어서 이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미국의 맥메스터 NSC 보좌관하고 우리 김관희 실장이 통화를 하면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상황이 진전되는 듯 했는데요. 오늘 나온 외신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가 맥메스터의 그런 발언, 그러니까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게 맞다. 이 발언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하고 참모하고 싸우는 구조예요. 이제 싸운다기보다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깨는 구조 같은데.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외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한국한테 비용 부담을 좀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 간의 합의를 뒤집어가면서까지 우리한테 돈을 내라. 이거는 또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신정부가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좀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좀 과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한중 문제, 한미 문제 지금 얘기가 됐었고 어쨌든 제일 핵심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가 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남북 관계 어떻게 풀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은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가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도 보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시기상조지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북핵 문제가 어떤 진전의 실마리를 갖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 관계만 발전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를 좀 되짚어 보면 2000년에는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 2007년에는 2.13 합의라는 게 있어서 북핵 문제가
뭐 북핵이 동결 상태에 갔다든가 뭐 폐기 로드맵에 갔다든가 해서 북핵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제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가 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문제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어야 남북 관계도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갈 남북 관계라는 것은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보던 것과는 또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겨뤘던 주요 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낙선자들 이제 앞으로 행보는 어떨지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가장 먼저 선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수용하고 자유한국당 복원하는 게 거기에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핵 여파 속에서 선거를 시작해 24%의 득표율을 올린 건 선전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 후보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린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글도 이런 해석을 낳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자신의 역량이 모자랐다는 말로 개표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변화와 미래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안 후보는 홍 후보와 사정이 다릅니다. 문 대통령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3위로 추락한 데 대한 책임론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선 후퇴 가능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대선 패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개혁 보수의 길이 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비록 선거에서 승리하진 못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두 후보는 비록 두 자릿수 득표엔 실패했지만 각각 보수와 진보의 대안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정치력을 넓힐 발판을 이번 선거를 통해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선 이후에 야당의 사정이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팀 이경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벌써 정계 개편 얘기도 대선 끝나자마자 하루 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정계 개편 시나리오의 두 축,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입니다. 네. 두 당은 이번 대선에서 높은 현실의 벽을 절감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출가한 상태로 남느냐 아니면 원래 있던 친정으로 되돌아가느냐 이런 두 당의 공통된 고민이 정계 개편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네. 결국 통합 가능성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당은 민주당으로 돌아갈 거냐,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거냐인데 우선 바른정당부터 한번 알아보죠.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선거운동 기간 막판에 바른정당 소속 의원 12명이 탈당해서 한국당으로 되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이때 정치권에서는 탈당 러시가 시작됐다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오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들의 복당 다시 논의하겠다라고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당내에서 이제 특히 친박계 중심으로 이 사람들 돌아오면 세력화될 것 아니냐. 결국 예전처럼 친박과 비박 또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네. 또 하나 바른정당 유승민 전 후보도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유승민계와 친박계 좀 물과 기름 같은 관계죠. 그렇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두 당의 차기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라는 건데 통합에 긍정적인 한국당 비박계나 바른정당 김무성계가 당권을 준다면은 통합의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국민의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 박지원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만큼 국민의당 내 안에서도 위기론이 크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 역시 호남이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성적표가 좀 초라했어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당장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겠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창당 후 위기 때마다 불거졌던 통합론, 연대론 이런 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의 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는 뭐랄까요 제3의 길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중도 통합 뭐 이런 네, 개념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전국 정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일종의 윈윈이 되는 네. 셈인데 좀 내막을 보면은 당의 뿌리도 다르고 대북관도 다르고 달라도 좀 너무 다른 겁니다. 두 지역 당이. 기반도 또 다르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또 후보 단일화도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이 통합 시나리오는 아직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 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유치원에 추첨 없이 모두나 누구나 편안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공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 외에 학생들이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대통령을 뽑는 건 대통령이 사람들을 뽑는 거란 얘기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어떨지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의 사람들을 정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선 승리의 주역들 가운데 핵심 그룹은 역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동고동락해온 측근 인사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의원은 후보 대변인으로 늘 문 대통령 옆에 있었고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조직특보단장 전해철 의원은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의사결정 과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권 제수를 결심했을 때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 정책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이었던 조윤재 서강대 교수를 필두로 800여 명의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싱크탱크를 구성해 새 정부 정책의 틀을 짰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직 외교관과 장성, 학자들이 모임을 구성하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준비된 대통령이 되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와 당이 하나였다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당 선대위의 역할도 컸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경선 뒤 선대위 인선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고 통합 선대위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인종석 후보 비서실장도 경선 패배 진영 인사 등을 모두 아우르는 선대위에서 통합력을 발휘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새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권 학생에서 인권 변호사, 그리고 대선 재수 후보를 거쳐 대통령이 되기까지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은 문 대통령 뒤엔 항상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 특보란 별칭도 얻었죠. 권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은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구치소 투호, 강제 징집으로 특전사 복무 등 7년의 연애 기간은 순탄치 않았지만 김 여사는 문 대통령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고 악수나 한번 하시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대선에 나선 문 대통령에게 김정숙 여사는 든든한 호남 특보였습니다. 지난해 추석부터 9달 동안 호남 지역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주민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밥을 먹는 친근한 모습으로 반문 정서가 강했던 호남 표심에 한 발씩 다가섰습니다. 이불 딸이 싸고 또 1박 2일 마을회관에서 자면서 후보로서 받기만 했던 것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그분의 삶을 알려 하지 않았던가 하는 반성에서 시작했어요.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합창단원으로 활동했던 김 여사는 유행가에 맞춰 춤을 추기도 주저치 않는 모습에 유쾌한 정숙 씨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정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서지 않았던 딸 다혜 씨는 마지막 유세에 아들과 함께 깜짝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 1호를 자처하며 대통령 후보로서의 아버지에게도 무한 신뢰를 보내며 막판 힘을 보탰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광화문 광장의 의미가 크죠. 지난 겨울 내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힌 소통의 공간이었고 집무실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당선이 확실시된 순간에도 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에 걸맞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당선이 확실시되자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경선에서 승부를 펼쳤던 경쟁자들도 축하 인사를 건네며 새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도왔습니다.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 우리는 한 당의 한 동지로서 단결했습니다. 문재인의 승리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지지자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폭죽을 터뜨리기도 하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서로 그냥 높은 분들이 배를 채우시면 서민들은 정말 배고파요.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인 만큼 일자리 문제 지금 공약 1번으로 거셨잖아요. 네, 그 문제만큼 확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역사적 공간이 된 촛불광장에서 새 대통령과 시민들은 함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과 함께 고향 마을에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경남 거제의 명진리와 자택이 있는 양산 매곡리, 그리고 정치적 고향 김해 봉화 마을을 KNN 김상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일제히 터져나오는 환호성.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난 거제 명진리 남정마을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연호하며 늦은 시간까지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제 출신 문재인 씨를 대통령을 뽑아준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피난민의 아들로 남정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출생 당시 탯줄을 끊어준 할머니는 지금도 생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탯줄 끊고 내 수발한다고 좀 하고 미국 길 가고 지금 엄마서 밥 해가 미고. 풍물패 연주로 떠들썩 또 다른 잔치가 열리는 곳은 경남 양산 매곡마을. 문 대통령은 지난 2008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주민들은 항상 따뜻하고 푸근한 이웃으로 문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을 이루고 또 청년 일자리 좀 만들어주시고 국정 잘 수행하시고 우리 마을에 오셔서 여생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김해 봉화 마을에는 당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려는 참배객들의 행렬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 못 이뤘던 이제 꿈을 다시 이제 문 대통령님이 이루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봉화마을 주민들도 어젯밤 강당에 모여 선거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문재인과 노무현을 함께 연호하는 등 당선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장미 대선에서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죠. 어제 실시된 지상파 3사의 투표자 심층 면접 조사에서도 부패와 비리 척결 적임자를 뽑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적 분노를 불러온 대통령 비선의 국정농단 사태는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로 타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집회에 직접 참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에 한 가운데 섰습니다. 조속한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민심이 바로 헌법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는 주춤했던 지지율 반등의 발판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반기문 전 유엔 총장 등에 밀려 20% 벽을 넘지 못했던 지지도가
탄핵 국면을 거치며 40%에 육박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민주당이 이 흐름 속에서 중심을 지키고 있었고 그 민주당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있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탄핵에 찬성했던 네 후보의 대선 최종 득표율은 75.5%에 달했습니다. 투표 당일 이루어진 지상파 3사의 투표자 심층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74.3%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한 기준에 있어서도 부패와 비리 청산 가능성이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새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심층조사 응답자의 45%가 과거 패단 척결을 꼽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적폐 청산과 정권 교체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이번 대선을 관통한 동력이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달빛 정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름에서 문자의 영문 표기가 달과 같은 점에 착안해 과거 햇볕 정책에 빗댄 것으로 문 대통령이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펼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CNN도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사드 배치 재논의를 추진하는 등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He said that if necessary, he would fly to Washington immediately in order to try and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f conditions were right, he would travel to North Korea.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은 특히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가동 등 북한과 경제 교류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높은 가계부채와 청년 실업률 등 무너진 국내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과제를 문 대통령이 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CTV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생중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화통신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조속한 자주국방 역량 구축 등을 주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문제 해결을 걱정하면서도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등을 지낸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데 반색했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실제 개표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순위는 물론이고 5 후보의 득표율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적중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41.4% 예측 1위, 홍준표 23.3% 예측 2위. 41.4%대 23.3%. 지상파 3사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18.1%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될 거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결과 역시 거의 같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1.1%를 득표해 24.0%를 얻은 홍준표 후보를 17.1%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이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 내에서 적중한 겁니다.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도 예측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후보별 득표율에서 실제와 가장 차이가 컸던 홍준표 후보도 고작 0.7%포인트 차. 다른 후보들의 경우 오차는 0.4%포인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26.06%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 역시 해결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연령 비율을 당일 출구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결과와 결합하여 사전투표자의 득표율을 정확히 예측한 것이 예측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출구조사를 함께 진행해온 지상파 3사는 그동안 가장 정확한 예측치를 발표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 당일인 어제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8만 9천여 명의 방대한 표본을 추출해 출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선거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SBS는 매 선거마다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감성을 담아 전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녹아있던 국민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정구희 기자입니다. 대선 게임 권좌를 찾아서 미국의 유명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순위 예측 화면. 권좌에 앉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문재인 후보 41.4% 예측 1위. SBS의 개표 방송은 정확한 예측과 발빠른 정보에 이처럼 보는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CG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되게 정치를 재밌게 풀어서 유쾌했던 것 같아요. 지역의 특성까지 고려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낱낱이 살펴보고 장수마을의 효자손은 누구였을까요? 포켓몬고의 즐거움도 담았습니다. 외국에서도 SNS를 타고 수천 명에게 공유되면서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표 방송이란 호평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그래픽뿐만 아니라 섬세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개표 방송의 마스코트인 투표로는 광화문 광장을 찾아 함께 촛불을 들며 이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투표에 임하는 각계각층의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늘 위로 풍선이 두둥실 떠오르는 그래픽에선 배우 유인나 씨가 감성적인 목소리에 내레이션을 담당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SBS 정구입니다. 전국입니다. 일을 하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옳은가. 우리 사회가 세입자도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거 정책이 필요한 건 아닌가. 전세 가격을 너무 급격히 올리지 못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다면 저 같은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주거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선체 수색 22일 만에 사람뼈로 보이는 뼈 2점을 발견했습니다. 침몰 해역에서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한 건 처음입니다. 보도에 표원구 기자입니다. 세월호 4층 배 뒷부분에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선일 하루 수색을 중단한 뒤 작업을 재개한 오늘 아침 8시 10분 수색팀은 이곳에서 뼈 2점을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유관 감식을 통해 사람 뼈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서 2개가 매치가 되면 동일인이고 매치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인데 그건 두고 봐야죠. 지난 5일 침몰 현장 수중 수색에서 정강이 뼈로 추정되는 유해 한 점이 나오기는 했지만 선체 수색에서는 처음입니다. 뼈는 국과수로 옮겨져 한 달 정도 걸리는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뼈가 발견된 곳은 단원고 여학생들이 묵었던 4층 객실 부분입니다. 침몰 당시 충격으로 5층과 거의 붙어버려 수중 수색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곳입니다. 아직 누구 거인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객실에서 9명이 다 찾아주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미수습자 수습에 진척이 더디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선의 방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표원구입니다. 어제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로 10명의 한국 어린이들이 참변을 당한 중국 웨이하이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들의 오열이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선 가운데 중국 당국이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웨이하이 현지에서 정성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참변을 당한 어린아이들이 다녔던 유치원엔 아이들 대신 애도의 꽃송이가 놓였습니다. 사고대책본부에선 어린 자녀를 앞세운 유족들의 오열이 이어졌습니다. 유치원을 가기 싫다고 울면서 어거지로 마른 기침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가야 한다고 보냈던 저희가 죄인입니다. 이곳이 어제 아침에 사고가 발생한 터널 안입니다. 지금은 버스가 진상조사를 위해서 옮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은 정상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뒤에 나타나는 그 매캐한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중국 공안국이 현장을 보여주지도 않고 정리부터 했다며 터널 안 CCTV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교 측이 차량 운행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딱 봐도 노후된 큰 차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차량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안에 소화기가 있었는지, 비상 유리창을 깰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가 있었는지. 어제 사고와 관련해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시점에 외교 문제로 번지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1차 현장 조사를 벌인 중국 당국은 사고 버스가 법규를 어긴 건 아니라며 일단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웨이아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엿새 만에 공기가 깨끗해지고 또 그간의 건조함도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 사이로 해가 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로 오늘보다 6, 7도 정도 높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도 그리고 호남 지방은 밤부터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곳곳으로는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 한낮 기온 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중북부와 제주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실에서 통합과 개혁은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통합을 하려면 뭘 바꾸기가 힘들고 개혁을 하려면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통합과 개혁은 야심차지만 쉽지 않은 비전입니다. 열쇠는 하나입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9%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 대통령이라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